대선전이 달아오르면서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옹호해야 할 소위 민주정당에서 민주주의를 경시하고 말살해야 한다는 막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수 형편을 넘어서 독재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날카로운 해설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계신 홍석준 계명대 특임 교수님 오늘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국민의힘 경선 최종 경선이 있었습니다. 네네. 네,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됐는데요. 총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막판에 강력한 조직력을 기반으로 해서 막판 추격세가 무서웠는데 결국은 이제 역전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저는 결정적으로 승리하게 된 두 가지 장면을 꼽는다면은 첫 번째는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12.3 비상계엄 직후에 국무위원들 일어나서 사과하라 할 때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사과하지 않은 장면이 첫 번째로 꼽힙니다. 윤석열 대통령 되는데 1등 공신이 추미애 장관, 추미애 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1등 공신은 서영교 의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분석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처음부터 단일화에 대해서 특히 한덕수, 지금은 후보죠. 한덕수 당시에 이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이제 열린 자세로 저는 개방을 한 게 결정적인 승리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동의하긴 싫지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 있고 그리고 언더독 입장에서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빅텐트로 결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열린 자세로 겸손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단일을 하겠다. 이런 어떤 자세를 보인 것이 저는 결정적인 승리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도 나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못해 끌려간 그런 어떤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두 가지의 점들이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이제 선출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포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영교 의원도 잘 아시는데 고향은 상주지 않습니까? 네. 우리 대구 경북 출신의 여성 의원들 중에 용감하게 지금 민주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영교 의원도 그렇고 추미애 의원도 그렇죠. 또 이재정 의원도 그렇고 참 용감한 어떤 여성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강점이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김문수 후보의 강점은 많은 분들이 지적한 것처럼 꼿꼿함, 강직함, 청렴한 저는 그 세 가지로 좀 특징 짓고 싶습니다. 꼿꼿함이라는 게 사실은 시종 일관 비상계엄 직후부터 탄핵 반대와 그리고 자유우파에 대한 어떤 꼿꼿한 어떤 그런 걸 지켰죠. 그리고 경사노위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노동부 장관일 때도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들과 했던 논쟁에서 예를 들면 국정 논쟁부터 비롯해서 때로는 좀 피해가 갈 수도 있지만 꼿꼿한 어떤 일관된 자세를 유지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강직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좀 정치적으로 유리한 면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 좀 유연하게 대응해야 될 면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본인이 한번 이게 입장을 정하면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어떤 그런 강직함들이 저는 결국은 이제 막판 올수록 또 힘을 발휘했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청렴함이죠. 지금 본인 이야기는 봉천동에 작은 집 하나 정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당군 이래 최대 치적 사업에서 최대 부패 스캔들을 일으킨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어떤 부패 내지는 어떤 범죄 경력과 범죄 혐의점 이런 것과 대비되는 어떤 청렴함 이 세 가지 어떤 특징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어떤 시사점들을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자들한테 준 것도 큰 어떻게 보면 좀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경선 토론회 때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의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지지자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 그런 점들이 사실 지지자들로부터는 좀 걱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사항을 알게 되면 참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참 저렇기 때문에 참 그렇구나 더 이해를 하게 되고 지지를 더 많이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좌파 운동권이었습니다. 학생 운동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노동 운동에도 일찍부터 투신을 하셨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운동권에 있으면서 당시 어떤 정부, 그 경찰 이런 어떤 당시 사법 당국으로부터 체포당하고 또 불법 고문을 당하고 뭐 그런 어떤 엄혹한 어떤 시절에 어떻게 보면 좀 고문의 어떤 후유증으로 그런 어떤 귀가 좀 충격을 받아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 어떤 입장을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점들을 이해를 좀 하시게 되는 저는 어떤 또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지낼 때 탁월한 업적을 남겼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참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가 정치 활동을 하셨죠. 경기도 부천에서 3선을 하셨고 그다음에 경기지사를 재선을 했는데 경기지사를 특히 재선을 할 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참 많이 알려지고는 있는데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가 이제 GTX죠. 지금 수도권 2천만의 가장 핵심적인 교통망이라고 불릴 수 있는 GTX가 지금 그 김문수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에 계획을 하고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GTX가 예를 들면 GTX A 노선이 이제 완공이 되었었는데 얼마 전에 GTX를 타고 김문수 후보가 젊은 층과 뭐 대담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고 그 이외에도 지금 삼성 반도체 단지가 입주해 있는 평택 고덕지구 같은 반도체 단지도 이제 했었고 그리고 지금 그 성남 판교지구도 원래는 손학규 지사 시절에 계획을 했지만 본격적인 착공과 거의 이제 완공은 김문수 후보가 지사질을 했고 네. 그 과실은 이재명 후보가 땄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할 때 다 이제 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공직자 어떤 속담에 자기도 잘해야 되지만 앞에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냐 이런 어떤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김문수 후보야말로 정말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지금 경기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교통망과 산업단지를 구축했다. 뭐 이런 어떤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는 어떤 경기지사 시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지사 시절에 경기도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다 그린 놓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죠. 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국민의힘 이제 선대위 지금 이제 당 선대위가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다. 당 선대위가 구성이 돼서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 선대위원장이 권영세 비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이번에 출마를 한 한동훈, 나경원 이런 어떤 분들까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이제 특별 기구로 단일화를 위한 어떤 그 기구가 마련이 이제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단일화 이 기구에서 본격적으로 한덕수 후보를 비롯해서 다른 어떤 후보들까지로 단일화 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룰 세팅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는데 총괄을 할 예정입니다. 네. 단일화 언제까지 해야 되죠? 예. 1차 단일화는 제가 생각할 때는 데드라인이 5월 7일. 5월 7일은 이제 공보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다음에 2차 단일화 데드라인은 5월 12일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5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최종 그 데드라인은 5월 25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때는 이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마감이 이제 되는 것이죠. 저는 5월 12일이 실질적인 데드라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후보자 등록을 이제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때 단일화를 하지 못하면 예를 들면 한덕수 후보로 이제 단일화가 됐다 하면은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당명을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네. 정당 보조금 등을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로 만약에 단일화됐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일화의 마지막 데드라인은 5월 12일이라고 봅니다. 5월 10일 그때까지는 단일화 된다. 네. 그리고 지금 관심 사항이 뭐냐면은 한동훈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졌습니다. 근데 한동훈 후보가 과연 국민의힘 후보 또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됐을 때 적극적으로 뛰어주겠느냐?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한동훈 후보가 적극적으로 뛰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13% 차이로 졌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이제 선전을 했고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동훈 후보의 정치적인 미래가 저는 결정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있어서 그게 경선이든 본선이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패자로서 승복을 하고 당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기여를 하느냐.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거, 대한민국의 법치와 기본적인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적 정체성도 훼손될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우리가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측면에서 본인이 어떤 기여를 하느냐 따라서 앞으로 정치인 한동훈의 어떤 미래도 저는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가 지금 젊은 후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과거 올라가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자유우파 후보를 돕지 않아서 그렇게 좀 배신자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이 더 굳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적극적으로 좀 도와야 되는데 조금 걱정되는 것은 지금 당에서 한동훈 후보도 그 공식 그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당의 원칙이었던 세팅 어떤 룰입니다. 그 끝까지 경쟁한 후보는 공동선대위원장을 올리는 게 당의 어떤 관례적인 어떤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한동훈 후보 측 캠프에서 좀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은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한동훈 후보도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민주당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파기환송이라는 깜짝 놀랄 승부가 있었는데요. 후보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당연히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정상적인 정당이 아닙니다. 정말 지난 22대 총선을 거치면서 친명 횡재 비명 행사라는 말이 있듯이 이재명 일당 독재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후보 교체를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후보 교체를 하지 않고 이재명 결사옹위에 나섰습니다. 사실은 파기환송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는 표현을 앵커께서도 쓰셨습니다만은 법리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저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난 시간에도 이 이슈를 다뤘지만 김문기를 모른다. 특히 백현동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아시아 디벨로퍼에서 3,200억 이상의 천문학적인 횡재를 갖다 준 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김인섭이라는 사람의 로비를 받아서 된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명백히 사실 무근임이 이번에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승복하기는커녕 그래서 승복해서 후보를 교체하기는커녕 정말 글자 그대로 완전히 그 대법원을 압박하고 협박하고 이런 어떤 상황인데 정말 민주정당으로서 극히 우려스러운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 해프닝이라고 했는데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 보인 게 도전을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해퍼닝이다. 결국은 국민이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헌정 원칙 중에 하나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죠. 어떻게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유죄했던 판결을 내려서 파기환송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국민이 결정한다? 아니 그러면 이제는 뭐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한 그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제는 투표로 그러면은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 법원에서 최고 법원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아니 상식적으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이런 어떤 사과의 표현 한마디 없이 아무것도 아니고 해프닝이다. 국민이 결정한다. 즉 내가 대통령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개무시할 거다.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선전포고한 것에 진짜 다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대선 후보로 지금 출마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 그렇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헌법 원칙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고 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형사 재판 자체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살리기, 이재명 보호법을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을 중지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정청래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헌법 84조에 의하면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해석을 하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이 되면 그만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헌법 68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재판 및 기타의 사유로 거리가 될 때는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헌법학의 권위자인 허영 교수도 이 조항을 들면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재판은 중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헌법 68조에 명백하게 규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발간된 헌법 관련된 해설서 주석서에도 이 소추의 의미가 수사와 기소라고 명백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84조에 의하더라도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형사상의 재판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염려됐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이 중단된다는 개정안을 했는데 명백히 이재명만을 위한 위인 입법이고 위헌 입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법이 저는 통과된다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이재명만을 위한 그런 법치체계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위헌 법률로 판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귀를 의심했는데요.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간부를 지낸 분이 이제는 상권분리 막 내릴 시간이 아닌가 하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제 귀를 의심했는데 이게 민주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소속된 당이 맞습니까? 그런 사람이 또 대구 출신입니다. 네, 대구 사람이에요. 박진영이라고 가칭 JYP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구 사람이 문제 많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는 상권 분립이 막을 내려야 된다. 막을 내려야 된다. 사법부의 어떤 존재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좌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인데 지금 소수 법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럼 최종적인 법의 해석과 결정을 그러면
법관, 특히 대법원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게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마구마구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대법원 재판관 숫자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겠다. 네. 그럼 왜 그렇게 하죠? 지금 법원 조직법에 의해서는 대법관의 수를 14인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관도 보면 14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2분의 대법관들이 심판에 임했습니다. 판결에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기 때문에 이제 판결을 할 수가 없고 천대엽 대법관이죠. 그 다음에 한 사람 노태악 대법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선관위원장이라서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져서 12분의 대법관이 이번에 판결에 임해서 10대2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최대 30명까지 대법관을 하면서 그것도 지금 대법관은 자격 요건이 이제 판검사 출신으로서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대법원장이 대통령한테 제청을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결정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밟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제안한 법원 조직법에는 자격 요건에 판검사가 아니라도 되는 식으로 했습니다. 즉 이것은 뭐 이야기면은 좌파 시민단체 사람들을 대법관으로 이제 임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대법관 구성을 완전히 이제 판검사가 아니라 좌파 시민단체로 대법원을 구성을 함으로써 이재명 후보의 지금 많은 재파 결정을 그냥 다 무죄로 하겠다. 그런 취지인데 정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대법원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즉 좌파 시민단체들이 대법원을 장악하게 되는 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그래 될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전 관련된 국가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원전 관련된 국가기관에 탈원전을 부르짖는 좌파 시민단체 사람들이 거기에 장으로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게 또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설마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 로켓 배송, 네. 그 물건에 맺는 줄 알았는데요. 이번에 재판 처리도 로켓 배송 됐습니다. 네. 재판 혹시 대선 전에 다 끝나겠습니까? 지금 파기환송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으로 당일날 이첩이 됐고 그 다음에 당일날 담당 이제 부가 형사 7부가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날 첫 공판길이 이제 잡혔죠. 사실은 이제는 할 게 없습니다. 이제 공판길이 잡혀져서 이제는 유무죄는 이미 결정되었고 유죄로 결정되었고 이제 양형만 하면 되는데 양형은 극히 기계적으로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심은 당연히 5월 내에 5월 15일 한번 공판을 하고 아마 그 다음에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이 당연히 반발하면 또 재상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6월 3일 대선 투표까지 최종 확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최소한 파기환송심 결정은 당연히 5월 중으로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6월 3일 이전에 재상고에 의한 최종 결정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형사 7부. 네. 과연 성향이 어떻냐? 예. 어떻습니까? 저는 뭐 제가 알기로는 좌파 성향의 판사님도 계시고 중도 성향 또 보수파 성향의 판사님도 골고루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향이 저는 이번에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향이 다르면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지금은 유무죄는 이미 결정이 됐고 유죄인 상황에서 양형만 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판사 성향에 따라서 좌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양형이 딱 그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판사 성향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결정되느냐 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에 민주당이 물어댈 네. 돈이 천문학적입니다. 네. 과연 민주당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또 파산하는 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어떻습니까? 뭐 파산 여부에 대해서는 뭐 제가 걱정할 바는 아닌데 뭐 이미 뭐 경복궁 앞에 뭐 천막도 쳤지 않습니까? 뭐 천막 당사해도 되는 거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돈을 아마 물어내야 됩니다. 뱉어내야 됩니다. 일단 지난 2022년 대선 때 국가에서 보조했던 432억을 반환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대선에 보조금도 또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번 대선 포함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면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국고에서 다 또 보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돈까지 합치면은 지금 추정 금액이 한 1,000억 정도는 민주당에서 뱉어내야 된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진짜 민주당이 파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파산한다면은 뭐 여의도 고수부지라든지 뭐 경복궁이라든지 아마 천막 당사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오롯이 후보 교체를 하지 않은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도 추진한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금 파기환송 이후에 제정신을 잃은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의원은 집단 실성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도 100% 공감입니다. 지금 말들을 보면 이것은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 뒷골목에 깡패도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예를 들면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법비 조모 씨 이런 표현을 SNS에 올렸습니다. 비자가 뭡니까? 비적할 때 비자입니다. 법을 이용하는 산적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어떤 또 표현을 했냐면은 대부분이 지금 개싸움을 걸어온다. 네. 우리도 개싸움을 마다하지 않겠다. 진짜 정말 쌍스러운 어떤 대법원 판결을 개싸움으로 한다는 건 예. 말이 안 된다 그죠? 아니 이런 표현을 누가 했냐면은 수원에 김준혁 의원이 표현했었는데 이대생들이 뭐 미군들에게 뭐 성산을 했다는 이런 어떤 표현을 한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대법원 대법관들 지금 현재 탄핵한다고 초선들로 구성된 더민초가 지금 탄핵 이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좌파 시민단체 이미 공수처에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분들을 또 고발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을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또 좀 전에 이야기했던 민당에서 많은 위헌 입법들 형사소송법, 법원 조직법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서 허위사실 공표 자체를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대법원의 이런 재판도 헌법 소원이 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제출했습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 법치가 3심제인데 3심제가 아닌 4심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를 뿌리부터 흔드는 이런 어떤 입법 독재, 입법 구태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뿌리채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어떤 세력들이야말로 정말 국헌 물론 세력이자 내란 세력인 겁니다. 네. 오늘도 사이다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보시면서 시원하게 생각하실 시청자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수도 있다고 프랑스 정치학자 토크빌이 경고했었죠. 그 경고가 우리나라에서 현실화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설설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